부도의 숲. 오늘 밤 남편이 이끄는 세미나에 참가하는 학생이 서너 명 놀러 올 거라고 듣고 이토 아이코는 돛박으로 쌀을 되고 있었다. 젊은 학생들은 잘 먹고 술도 많이 마신다. 겨울철에는 싸게 드는 전골 요리와 2급주를 준비하고 나중에 주먹밥을 많이 만들어 내놓는 것이 아이코의 방식이다. 그러나 남편인 류에이는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한다. 사립대학 교수라고는 하지만 저서가 거의 없는 류에이의 수입으로는 시종 손님을 불러다가 대접을 할 여유가 없다. 손님 오는 걸 좋아하는 류에이의 성격은 류에이의 백부인 아카기 쇼키치를 꼭 닮았다. 아카기와 재혼한 자신의 어머니가 아카기는 돈이 없을 때도 태연히 손님을 초대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게 부끄럽다고 불평한 적이 있었음을 떠올리고 아이코는 쓴웃음을 지었다. 부엌은 북향이어서 2월에도 뼛골이 시렸다. 응접실만 팔각형의 세련된 서양식으로 지어진 낡은 전통주택은 유행을 좋아하는 류헤이의 취미에 맞았다. 집이나 옷, 문방구 같은 소품에 신경을 쓰는 점도 류헤이는 아카기와 참 닮았다. 아카기는 재작년 신주쿠 구에라이초에 있는 집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얼굴도 취미도 닮은 백부와 조카에게 각각 시집을 간 어머니와 딸. 이 기묘한 관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엉킨 시일이 풀리는 것처럼 단순한 하나의 선이 될 것이다. 아이코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치에 놓인 작은 전기 난로를 켜고 한 홉의 쌀을 씻기 시작했다. 수돗물이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워서 물을 갈며 쌀을 씻는 사이에 손끝의 감각이 없어졌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응접실 난로 켜둘까요? 처녀인 나오코가 말했다. 중학교 3학년인 나오코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다. 잠이 부족한지 안색이 나빴다. 현관 바로 위에 공부방이 있어서 손님이 온 것을 먼저 알고 전화로 온 것이다. 어머, 누구실까? 아이코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딸에게 물었다. 손이 새빨간 것을 보고 서둘러 난로에 갖다 대었다. 출판사 사람이래요.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나오코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또 온 건가? 하고 생각하며 아이코는 앞치마를 벗은 뒤 나오코에게 응접실 가스 난로를 켜놓으라고 시켰다. 아이코는 곱은 손가락으로 두꺼운 황토색 카디건에 붙은 보풀을 한두 개 떼어내고 말려 올라간 진갈색 울 스커트단을 매만졌다. 현관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이것으로 몇 명째일까 생각했다. 아버지가 죽고 반년. 처음에는 아이코에게도 신문이나 주간지에서 취재 섭외가 밀려들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아이코의 친아버지는 작가인 기타무라 게이치로다. 그러나 아이코는 전쟁 전에 이토 류에이에게 시집온 이래 소원해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빈번한 왕래는 하지 않았다. 기타무라 측에는 세 번째 아내인 사치코와 그 자매, 그리고 사치코가 데려온 의붓자식이 바싹 붙어 살고 있었다. 기타무라는 아이코의 어머니와 이혼한 다음 2번 결혼을 했고 세 번째 부인인 사치코를 제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 검은 태안경을 쓴 초로의 남자가 생유리가 끼워진 현관문을 등지고 서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손에 들고 남색 양복에 하얀 무늬가 있는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이 흰머리와 잘 어울렸다. 남자는 상냥한 표정으로 아이코의 눈을 쳐다보았다. 저 아이코 씨, 기억하시지 못할 줄로 합니다만 이시나베 가나메라고 합니다. 이시나베는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문단사 출판부장
이시나베 가나메 라고 적혀 있었다. 문단사라는 출판사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기타무라나 아카기가 얼마만큼의 교제가 있었는지까지는 모른다. 아이코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시나베의 얼굴은 확실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름이 기억에 없다. 기억해내려고 끙끙대는 아이코를 이시나베는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다. 공손하면서 여유가 있는 것이 도리어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이시나베님이시라고요? 글쎄요, 전에 뵌 적이 있었나요? 물론 있었지요. 저는 아이코 씨를 처음 뵈었을 때 오른손에 화상을 입었지요. 이시나베는 오른손 손등 부근에 있는 작은 흉터를 보여주었다. 그 흉터는 볕에 탄 손등에서 하얀색으로 두드러졌다. 아이코는 앗 하고 작게 소리치며 이시나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30년도 더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일까? 당시 아이코는 막 15살이 되었고 이시나베는 분명 신출내기 신문 기자였을 것이다. 검었던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몸에 살이 붙기는 했지만 인간의 근본은 변하지 않았다. 이시나베의 근본은 넘치는 호기심이었다. 이시나베는 나이를 먹고 강한 호기심을 매끄러운 미소로 감추는 기술을 익힌 것일 것이다. 아, 지금 생각났네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저야말로 격조했습니다. 당시 저는 신문 기자였는데 편집 일을 하고 싶어서 전쟁이 끝난 뒤에는 문단사로 옮겼지요. 아, 그러셨군요. 이거 참 실례했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코는 내심 떨리는 자신을 억누르기 위해 몸을 굽혀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았다. 막강한 상대가 찾아왔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다. 그때도 끈질기게 구는 이시나베에게 자신은 짜증을 터뜨렸었다. 아이코는 새침한 얼굴로 이시나베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응접실로 안내했다. 앞서 걷는 아이코의 키를 확인하고 있었는지 등 뒤에서 이시나베가 말했다. 아이코 씨는 그 후로 키가 그다지 더 자라지는 않으셨군요. 네, 이 정도더군요. 기타무라 선생님께서도 이 키는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셨죠. 아이코는 이시나베의 말을 흘려들었다. 응접실에는 커다란 붙박이 책장이 있는데 기타무라와 아카기의 저작으로 꽉 차 있다. 나오코가 켜둔 가스난로가 빠른 속도로 방을 따뜻하게 덮였다. 회벽에 수증기가 서린 것을 아이코는 힐끗 쳐다보았다. 어느 손님이 습기는 책에 나쁘다고 주의를 준 적이 있었던 것이다. 평소에도 기타무라의 저작은 책장에 아무렇게나 꽂아둘 따름이다. 초판이나 한정판 등 호사가가 보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할 만한 것뿐이라고 들은 적도 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책에 둘러싸여 자란 아이코에게는 딱히 드물다거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남편 류에이는 책이라는 문물에 각별한 애착이 있는 듯 자신의 백부인 아카기의 시집이나 저서를 반드시 연대순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류헤이가 기타무라의 책을 정리하지 않는 것은 기타무라가 아이코의 친아버지라서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든가 아니면 기타무라라는 남자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이코는 아마 후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기타무라는 흥미가 다한 자들에게는 놀라울 만큼 냉정했기 때문에 류헤이를 포함한 아카기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아카기 집안은 와카야마의 유복한 가문으로 대대로 문화를 사랑하고 노래가 뛰어나며 우정도 깊었다. 그러나 이토 류헤이와 아이코의 집에서 문학자들과의 깊은 연관을 나타내는 것은
이 책장 말고는 찾아볼 수 없다. 장남이 취직해서 후쿠오카로 부임한 이래 부부와 아이들은 때때로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 말고는 평화로운 나날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것은 아이코의 희망이기도 했고 삶의 방식이기도 했다. 아이코는 류에이가 자카르타에서 사온 목조 잿더리를 이시나베 앞에 놓은 뒤 다과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응접실을 나왔다. 부엌에서는 딸 나우코가 눈치 빠르게 물을 끓이고 있었다. 나우코는 어머니가 나온 것이 불만스러운 듯 했다. 제가 가져갈게요. 엄마가 가져갈게. 왜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싶었는데. 나우코는 아쉽다는 투로 투덜댔다. 나우코가 할아버지인 기타무라 게이이치로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 몇 년 전에 문화훈장을 받은 기타무라는 학생 시절부터 소설을 써서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작품을 남겼다. 대부분의 작품이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도 많이 출판되었으며 또 해외에도 기타무라 문학 연구자가 있을 정도다. 자신이 일본 전체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기타무라의 직계 손녀라는 것을 알고 흥분하지 않는 아이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아버지 쪽 백부, 아니 외할머니의 배우자 또한 문화훈장을 받은 시인이자 작가인 아카기 쇼키치다. 그러나 기타무라와 아카기가 외할머니를 두고 오래도록 다투다가 절교를 거친 끝에 외할머니가 아카기와 재혼을 하고 현재는 기타무라와 소원해졌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위의 아이들은 과묵해졌다. 장남인 쇼헤이와 장녀 교코는 기타무라와 아카기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복잡한 인간관계에 압도되었는지 조부모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가장하고 있다. 그러나 막내인 나우코는 아직 사정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자랑스러워 죽겠나 보다. 어른들 하는 이야기에 끼어들려고 하면 못 써. 아이코는 따끔하게 나우코를 혼낸 다음 잘 끓인 엽차를 쟁반에 담았다. 응접실로 돌아오니 이시나베는 눈을 감고 있었다. 생각에 잠겨있는 모양이었다. 이시나베는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더니 머리를 깊이 숙였다. 저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부디 너무 개의치 마세요. 아니요, 그때는 정말 실례했었어요. 아이고, 다 옛날 일 아닙니까? 게다가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아이코 씨를 우연히 만나 뵙게 돼서 얘기를 듣고자 필사적이었거든요. 이시나베는 기념이 되는 상처라는 듯 오른손 손등을 쳐다본 뒤 다시 말했다. 저는 아이코 씨의 성장을 그늘에서 늘 지켜보아왔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신 것 같아서 정말로 안도를 했지요. 실은 아카기 선생님의 장례식 때도 기타무라 선생님의 장례식 때도 오신 것을 보았지요. 하지만 말은 걸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아카기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듬해에 기타무라 선생님도 세상을 떠나시다니 어떤 인연이 느껴지는군요. 아이코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카기의 장례식에 기타무라는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전보만 보냈다. 그러나 그 직후 작품이 영화화된다며 여배우들과 함께 텔레비전에 출연했었다. 냉혹함이 느껴지는 그 태도에 어머니 히데코나 남편 류헤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다. 기타무라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때 가장 흥미로운 것을 먼저 하는 그런 인간이었다. 늙음하게 아카기는 교가의 작사에 정열을 기울이며 소설은 일절 쓰지 않았다. 아니, 쓰지 못했다. 아카기는 그것을 벌충이라도 하는 양 집에 문학자들을 불러
아카기 파벌이라고 불리는 문학 살롱을 만들었다. 아이코의 뇌리에 순간적으로 결국은 시인은 청렴하니까 소설을 쓰려면 악인이어야만 하지 하고 껄껄 웃어대던 기타무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타무라는 문학자 간의 교류를 혐오했다. 이시나베도 오랫동안 출판사 편집자로 지내왔으니까 말년에 아카기를 상대하지 않았던 기타무라의 오만함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끊어지자마자 이시나베가 두 손으로 무릎을 잡고 머리를 숙였다. 저 아이코 씨, 오늘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예상은 되었지만 아이코는 모르는 척 되물었다. 이시나베는 아이코의 의지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빙긋 웃었다. 저 회고록을 써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타무라 선생님의 피를 온전히 잇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이코 씨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아이코 씨는 기구한 운명을 짚어온 분이시고요. 이 기구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이코 씨와 같은 운명을 타고난 여성을 저는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문학자의 자녀인 탓에 불합리한 처지에 놓였겠죠. 아닌가요? 게다가 단순히 문학자의 자녀에 불과했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 비범한 기타무라 선생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지요. 그런 아이코 씨의 시선으로 부친으로서의 기타무라 선생님을, 또 한 명의 부친으로서의 아카기 선생님을, 그리고 어머님의 모습을 좀 써주실 수 없겠습니까? 물론 아이코 씨 자신에 대해서도요. 사실 전 아이코 씨의 현재 심경이 가장 알고 싶어요. 저는 이제 내후년이면 정년으로 회사를 떠납니다. 그 전에 마지막 일을 좀 시켜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는 아이코 씨의 회고록, 아니 수필이라도 좋아요. 그걸 받을 수 있다면 편집자라는 일에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습니다. 쭉 생각해온 일이에요. 기타무라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반년, 지금이라면 청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찾아뵌 것이죠. 아이코 씨, 어떻습니까? 이시나베는 진지한 표정으로 단숨에 말했다. 아이코는 대답도 잊고 멀거니 있었다. 기구한 운명. 남들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선한 견해를 듣고 그 말을 몇 번이나 곱씹었다. 아이코는 15살 때 기타무라에게 이혼당해 아카기와 결혼하게 된 어머니를 따라 기타무라의 집을 나왔다. 자신은 가고 싶지 않다고 호소해 보았자 기타무라가 들어줄 리가 없다는 것은 15살 나이에도 잘 알고 있었다. 기타무라는 제멋대로인데다가 흥미를 느낀 것에 곧 푹 빠져서 처자는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잊어버린다. 언제나 뭔가에 매료되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 분명 이번에는 어머니를 아카기에게 던져주는 계획에 푹 빠진 거라고 아이코는 직감했다. 부부싸움도 하지 않을 만큼 차가운 거리를 둔 양친을 옆에서 바라보는 동안 아이코의 마음에도 어느새 체념이 깃들었던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는 결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기다가 아카기와 사는 것이 딱히 싫지도 않았다. 아버지 기타무라의 오랜 친구인 아카기는 아이코가 초등학생이었을 무렵부터 곧잘 편지를 보내줬고, 당시에는 드물었던 유럽의 토산품을 보내주는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운 아저씨였던 것이다. 기타무라와 기타무라의 아내인 히데코, 그리고 아카기는 대화 끝에 나란히 서명한 서류를 작성해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것은 아내의 양도 사건이라고 명명되어 화제가 되었다. 비난의 창끝은
히데코를 향했다. 히데코는 불륜을 저지른 행실 나쁜 여자라고 낙인이 찍혔고 아이코 자신도 가톨릭계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그 후로 자신의 부유가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아내를 빼앗긴 기타무라에게는 동정이 모였고 아카기는 의협심 있는 남자로 지켜 세워졌다.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버린다는 기타무라의 계획은 무섭도록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아카기와 히데코의 순수한 정신적인 연애도, 기타무라와 히데코의 오랜 불화도, 아이코의 불운도, 애당초 발단이 된 기타무라의 바람기도, 산문 소설처럼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이 어느 부분은 특별히 문제시되고 어느 부분은 흐지부지해져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타무라가 자기 불편한 것을 전부 내던지고 공공연하게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기타무라도 아이코가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사태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퇴학 처분을 당했다고 말했을 때 기타무라가 당황하던 모습을 떠올리고 아이코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참았다. 자신에게 기타무라에게서 물려받은 얄궂은 면이 있음을 깨달은 게 언제였던가. 이렇게 상념에 빠져있는 아이코의 표정을 살피던 이시나베가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이 제안 어떻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대답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이시나베는 놀라움 한 점 없이 물고 늘어졌다. 어째서인가요? 이유를 좀 들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납득이 가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상당히 일방적인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기타무라 아이코라는 이 어머니와 함께 양도된 아이에게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운명에 흥미가 있다고요. 안 되는 일일까요? 안 되는 건 아니죠. 저도 어머니도 흥미거리로 몰리는데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어째서 제가 타인의 호기심 때문에 화제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가요? 게다가 저는 양도된 것도 아니에요. 아카기가의 양녀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쭉 기타무라의 적에 들어있었죠. 아이코는 말투가 사나워지지 않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 기술도 오랜 세월 동안 익힌 것이었다. 그거야 아이코 씨를 양녀로 보내면 기타무라가의 후계자가 없어지기 때문이었겠지요. 기타무라 선생님도 생각을 잘 하신 거예요. 아이코 씨의 교육을 어머님과 아카기 선생님에게 떠맡기고 혼자만 느긋이 사셨으니까요. 그렇긴 하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시집 갈 때까지 생활비나 필요한 돈은 송금을 해주셨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히데코와 아이코가 아카기에게로 간 직후 기타무라의 재정 상태는 참담했다. 세금에 쫓기는 하루살이 같은 나날, 원고를 쓰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었다. 기타무라의 저작이 다른 작가들보다 배나 많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방탕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마는 기타무라는 집 한 채도 가질 수 없었다. 출판 시장의 성장으로 거액의 돈을 거머쥐어 겨우 손에 넣은 저택도 세금을 못 내서 금방 팔았고 차례차례 어지럽게 집을 바꿨다. 이사할 때는 가구째 두고 갔으니까 철새 같은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이코가 수학여행비나 병원비 등을 청구하는 편지를 보내면 소풍을 그만두면 어떠냐라든가 이번 달은 나도 돈이 없구나 라는 답장을 태연하게 써서 보냈다. 한편 아카기는 야라이초의 한적한 주택가에 서양식 집을 지었다. 담쟁이 덩굴이 얽힌 멋진 석조 아치를 지나면 동화 속 나라의 집처럼 분홍색 외벽을 지닌 서양식 건물이 나타난다.
썬룸과 벽난로, 벽감, 검정색과 하얀색 타일을 붙인 바닥과 세공이 들어간 주철제 나선 계단. 건축가가 몇 명이나 견학을 왔던가. 아카기의 센스는 발군이었다. 그러나 기타무라는 아카기의 좋은 취미 자체도 나약함의 표출이라면서 비웃었었다. 그 점도 자신과 닮았는지 모른다. 아이코는 남편 류헤이의 사물에 대한 집착을 때로는 싸늘하게 비웃는 자신을 깨닫고 섬뜩해졌다. 기타무라가 자신의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차갑다고 아이코는 생각했다. 소위 양도 사건 후 기타무라는 아이코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카기에게 전부 떠맡겼다. 아이코에게 죄가 없다는 건 잘 안다. 그러나 아무리 문인이라고 해도 인도를 벗어난 가정의 자녀를 놔둘 수는 없다. 이것은 아이코를 퇴학시킨 세이조 여학원의 영국인 수녀의 말이었다. 문인이라고 발음했을 때의 억양과 목소리 또렷하게 기억한다. 작가이기에 일반과 다른 길을 가야만 한다. 악인으로 사는 거다. 기타무라는 항상 이렇게 말했었다. 어느새 자신도 어머니도 그 가치관에 젖어 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아이코가 양갓집 자녀들이 다니는 세이조 여학원에 들어간 무렵은 기타무라의 수입이 좋아서 오사카에 호화로운 저택을 사서 의기양양하게 살던 때이기도 했다. 부자나 한량, 영화 감독이나 여배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이유도 없이 아이코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거나 영화나 가극에 들어가서 특등석에서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세간은 문인이 우쭐해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신이 살던 세계는 특별한 장소였음을 아이코는 깨달았다. 결국 세이조 여학원에서 쫓겨난 아이코는 어디에도 들어갈 곳이 없어서 그 해는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이듬해 겨우 찾은 도쿄의 한 학교에 입학하자 전교생이 모두 아이코를 구경하러 왔다. 성장한 후에도 아이코의 부친이 기타무라라는 것을 알면 꼭 놀랐으며 언제나 수근수근 귓속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마저 들었다. 아이코의 몸과 마음을 무장시키는 갑옷은 점점 두꺼워졌다. 그렇다면 이런 삶의 방식도 일반과 다른 길을 가는 작가의 삶의 방식과 같지 않을까? 아이코는 아버지와 헤어진 다음 오히려 아버지와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아이코 씨에게는 쓸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시나베가 담배를 물고 말했다. 무슨 의무 말씀이신가요? 아이코는 이시나베 쪽으로 재떨이를 밀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시나베의 눈이 열기를 띠었다. 위대한 문학자의 자녀로서 부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코 씨가 어떤 생각을 하며 자라왔나를 이야기하는 것 말이에요. 그건 전부 문학에 바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이코는 자기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저 이시나베 씨, 실례지만 그건 과대평가가 아닐까요? 문학이라고 해봐야 별것 없어요. 전부 아버지 머릿속에서 태어난 망상에 불과하죠. 저한테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아이코의 말을 들은 이시나베의 얼굴에 분노의 감정이 스친 것처럼 보였다. 그 표정은 이시나베와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했다. 어째서 그렇게 자신을 감추시는 겁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딱히 사치코 부인의 회고록은 읽고 싶지 않아요.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저희 출판사에는 주시지 않을 거라는 시시한 이유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까지도
선생님 자신께서 솔직하게 써오셨고 부인도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코 씨가 쓰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을 거예요. 아이코 씨의 기분을 알고 싶거든요. 아이코는 정면에 있는 가스난로 때문에 달아오른 두 뺨을 손으로 눌렀다. 이시나베가 말을 이었다. 아이코 씨의 자녀분들을 위해서도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 분 계셨던가요? 자녀분들은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항상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써보시는 게 어떠세요? 하지만 아이코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쓰고 싶지 않고 쓸 수도 없습니다. 아니요, 아이코 씨는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역시 기타무라 선생님의 자녀분이구나 하고 경탄을 했었거든요. 이시나베는 갑자기 오른손을 내밀었다. 화상 흉터. 신구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때는 마찬가지로 2월. 사건에서 반년 가까이 지난 겨울에 아카기는 히데코와 아이코를 데리고 고향인 신구시에 갔다. 카미쿠라 신사에서 열리는 웅장한 축제인 등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병원장인 아카기의 부친은 새로이 가족이 된 모녀를 언제나 따뜻하게 환영을 해 주었고 금전적인 신세를 지자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카기는 두 사람을 데리고 자주 고향을 찾았다. 아이코한테도 세 번째 신구 방문이었다. 막 낚아올린 생선과 감귤류, 신선한 야채, 도해지 물건은 배로 금방 도착했다. 제목에 직접 지은 신구시는 사람과 돈이 모여드는 풍요로운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카기의 생가는 특히 유복했다. 본래 군마의 시골 출신인 히데코는 금방 그곳에 적응을 했고 아카기의 양친의 마음에도 들어서 기타무라와 살던 시절보다 훨씬 더 명랑해졌다. 아카기는 축제에 기타무라도 초대해서 관계자 모두가 모이기를 기대했다. 아카기는 그 정도로 사람이 좋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코의 기분은 무거웠다. 아카기와 어머니를 배려하는 새로운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고 주위의 격려도 지긋지긋했다. 학교라는 갈 곳을 잃었다는 사실은 아이코를 전에 없이 고독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2월 축제는 꼭 보러 가겠다고 약속했던 기타무라에게서 갈 수 없겠다는 편지가 온 것이다. 친아버지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안 순간 자신이 아버지와 만나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쓸쓸한 마음이 갑자기 형태를 이뤄서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편지에는 재혼할 예정이라고도 적혀 있었다. 아이코에게 아카기 아저씨는 잘 계시냐? 이 애비는 지필이 늦어져서 와카야마에는 갈 수 없게 되었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주기 바란다. 알려줄 것이 있다. 이 애비가 4월에 결혼을 하게 될 것 같구나. 상대는 문예 인사에 근무하는 요시노 다미의 양이다. 다미의 양과는 다음에 만나게 해주마. 그 잡다한 준비 때문에 원고가 늦어져서 와카야마에는 갈 수 없게 되었다. 도쿄에는 꼭 가도록 하마. 아버지가. 참으로 쌀쌀맞은 편지였다. 기타무라의 편지는 본문 중에 고유 명사로 된 부름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집에서 어머니를 부를 때도 당신, 어이 혹은 여보라고밖에 하지 않았다. 쑥스러워서 그러는 건지 귀찮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쓴 편지가 오면 아이코는 슬퍼졌다. 게다가 곧 재혼한다고 하니 아이코가 돌아갈 집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좋아하는 어머니와 함께 있어도 아카기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 아이코의 가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게다가 아카기와 함께 살면서 날이 갈수록 미묘하게 태도와 말씨를 바꿔가는 어머니를 옆에서 보고 있자면
홀로 동떨어진 기분이 드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은 겨울의 신구에는 드물게도 우중충하게 흐린 오후였다. 2층에서 하얀 연기가 보였다. 부근에서 토목 공사를 하고 있으니 대패밥이라도 태우는 것일 것이다. 아이코는 계다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털실로 뜬 재킷 주머니 안에는 아까 도착한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태워버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 편지 보관에 대해 항시 엄격하게 주의를 받고 있었다. 아버지께 받은 편지는 하찮은 내용이라도 다 보관해 두도록 해라. 후세의 자료가 된다더구나. 그리고 네가 다른 분께 보내는 편지도 충분히 조심을 하고 내용을 잘 음미해서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게 해라. 어디를 어떻게 돌아 세상에 알려질지 모르니까 말이야. 그리고 글씨는 예쁘게 먹물로 쓰거라. 안 그랬다가 나중에 부끄러워지는 건 바로 너니까. 이러한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지금까지 온 편지는 서고에 잘 보관을 해두고 있었는데 아이코는 갑자기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코가 모닥불에 다가가자 그때까지 불을 둘러싸고 있던 목공들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활활 타는 모닥불 앞에 아이코 혼자 남았다. 병원장의 문인 장남이 같은 문인에게서 아내를 받아왔다는 소문은 작은 마을이라 다 퍼지고 말았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딸이 가엾다며 마을 사람들은 멋대로 아이코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기분을 언짢아 하며 아이코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학생 기타무라 아이코 양이죠? 갑자기 젊은 남자가 말을 걸어와서 아이코는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색 오버코트를 입고 둥근 안경을 쓴 마른 청년이 서 있었다. 얼굴이 꼭 닮아서 금방 알아봤어요. 그렇죠? 맞죠? 아이코는 이목구비가 기타무라를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호를 그린 눈썹 모양과 눈의 크기 등은 꼭 같았다. 청년은 아이코를 만난 것이 참을 수 없이 기뻐서 말을 멈출 수 없는 듯 했다. 학교를 나와서 지금 휴학 중이라고요? 아이고, 학생에게는 죄가 없는데. 이런 말에 아이코는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누구세요? 제가 실례했네요. 저는 희비 신문의 이신아베 기자입니다. 신문 기자 지긋지긋하죠? 어머니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학교는 정해졌나요? 아직이요. 그렇군요. 긴 방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청년은 쾌활하게 웃은 뒤 아이코가 쥔 편지를 쳐다보았다. 먹물의 흔적이 선명한 글자가 눈길을 끈 모양이었다. 그 편지는 기타무라 선생님께서 보내신 건가요? 네. 와, 과연 달필이시네. 호기심을 드러내며 이시나베는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읽고 싶으세요? 아이코가 묻자 이시나베는 어린아이처럼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읽고 싶어요. 읽고 싶습니다. 혹시 그래도 될까요? 하지만 아이코는 청년에게 편지를 건네주는 척하다가 모닥불에 던져버렸다. 봉투에 든 편지는 불길의 기세에 둥실 떠오르는 듯하다가 순간 화르륵 타올랐다. 이시나베가 타는 편지를 잡았지만 곧바로 손을 떼었다. 뜨거! 하고 소리치며 신음하는 이시나베를 놔두고 편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재가 되고 말았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아이코는 웃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시나베가 놀란 표정으로 아이코를 쳐다보았고 아이코는 황급히 눈을 피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어설펐죠 뭐. 기타무라 선생님의 자녀분이신데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죠. 근데 아카기 선생님은 계십니까? 이시나베가 아픔을 참고 있는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물었다. 아까
어머니랑 산보 가셨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저 의사 선생님 말이에요. 아카기 쇼키치의 아버지에게 화상 치료를 받을 생각인 모양이다. 고개를 끄덕이자 이시나베는 들고 있던 검은 가방에서 종이 다발을 꺼냈다. 저 혹시 이거 읽어보실래요? 잡지를 분철해서 엮어 임시로 표지를 붙인 것이었다. 아이코는 한눈에 문예지 개조라는 것을 알아챘다. 필요할 때마다 기타무라가 어머니한테 잡지를 정리시켰기 때문이다. 아이코가 망설이며 손을 내밀지 않자 이시나베는 저 이거 학생한테 줄게요 하고 억지로 떠맡기고는 화상을 입은 오른손을 감싸며 병원 방향으로 사라졌다. 개운치 않은 뒷맛을 느끼면서 아이코는 모닥불 앞에서 가제본된 책자의 표지를 읽었다. 보물담 아카기 쇼키치라고 적혀 있었다. 다이쇼 10년 1921년에 게재되었으니까 이래저래 8년 전 작품이었다. 아이코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보물담을 펼쳤다. 읽는 동안 책에 푹 빠져서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었다. 그것은 아카기가 기타무라와 히데코의 불화를 친구로서 바라보면서 히데코의 상담을 들어주는 사이에 히데코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린 실화에 기초한 소설이었다. 기타무라는 히데코에 대해서 내 결혼은 실패다. 그 여자는 바보다. 라고 폭언을 하고 아이코에 대해서도 아이는 필요 없다. 병으로 픽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까지 말한다. 게다가 불화의 원인은 이모인 미스코와 기타무라가 연애를 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전부 다 처음 알게 된 어른들의 이기적인 갈등의 기록이었다. 읽는 도중에 밥을 먹으라고 어머니가 부르러 왔지만 배가 고프지 않다며 거절하고 계속 읽었다.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이 튀어나오려고 해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기타무라가 미스코와 단 둘이서만 외출하고 싶은데 히데코가 같이 가겠다고 우기자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히데코를 후려치는 장면이었다. 아이코는 당시 5살이었지만 그 순간을 목격했다. 어느새 기억에서 잊혀졌는데 다시 그때의 충격이 되살아났다. 어린 아이코가 서로 소리를 질러대는 목소리에 놀라 현관으로 나가니 아버지가 신발을 신은 채로 집안에 뛰어들어와서 어머니를 향해 지팡이를 치켜들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2번, 3번 등을 때렸고 어머니는 복도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코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다가 관뒀다. 그건 악몽이 아니었다. 정말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다. 미덥지 못한 기억을 사실로 확인당한 것이 더없이 불쾌했다. 아이코는 보물담을 책상 서랍에 넣고 바닥에 누워서 귤을 먹었다. 귤즙이 눈에 튀어서 따가웠다. 저녁 식사를 마친 아카기와 어머니가 2층에 올라왔는데도 아이코는 그냥 누운 채로 귤만 계속 입에 넣었다. 미다지를 연 어머니가 아이코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다. 얘가 버르장머리 없게 어서 일어나서 먹어. 아카기 앞이라서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아카기는 끄끄 소리 죽여 낮게 웃었다. 아카기는 둥근 얼굴에 키가 작은 기타무라와 대조적인 풍모였다. 서양인처럼 키가 훌쩍 크고 상반신에 적당히 살이 붙었다. 그리고 얼굴이 갸름하다. 다만 두 눈 사이가 좁고 턱이 뾰족해서 물고기 같았다. 아카기는 물고기 얼굴로 태연하게 웃기는 이야기를 툭 던지곤 해서 인기가 있었다. 어디 아저씨도 한번 누워볼까? 아카기는 아이코 옆에 들어 누워서 어머니를 불렀다. 당신도 이리 와봐요. 마지못해 누운 어머니와 아카기 사이에 낀 아이코는 경직된 것 같았다.
그저 천장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악하기가 밀감 먹는 우리 아이, 눈물은 한쪽 눈에만 하고 즉흥적으로 읊었다. 순간 놀란 것처럼 어머니가 움츠러드는 것이 느껴졌지만 악하기는 태평하게 기모노 소매로 안경알을 닦았다. 저 어머니, 아버지는 신구에 못 오신대요.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아이코가 옆에 누운 어머니에게 말했다. 나한테 온 편지에도 적혀 있었다. 아이코, 실망스럽겠네. 어머니는 기타무라의 재혼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아이코에게 온 편지에 적혀 있지 않았다면 아직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잠자고 있자니 어머니가 바닥에 한쪽 팔꿈치를 짚고 윗몸을 일으켜 걱정스럽게 아이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이코,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 보여주렴. 모닥불에 태워버렸어요. 뭐라고? 왜 그런 짓을 했어? 혼내려고 하는 어머니를 진정해요 하고 악하기가 손으로 막았다. 그리고 다시 안경을 쓰고 기타무라의 편지에는 분명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야 하고 누구에게랄 것 없이 말하더니 서툰 배우가 딱딱하게 대사를 읽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벌써 꽤나 오래도록 보지 못했으니 네 머리카락도 꽤나 길어졌겠구나. 그것을 보러 가고 싶으나 아저씨는 가난하여 갈 수가 없겠다. 그것을 듣고 있던 아이코는 천장을 응시한 채 아카기에게 항의했다. 그거 재작년에 아저씨가 저한테 보내주신 편지잖아요. 저 다 기억해요. 저를 어린애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아카기가 가지런하지 않은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아이고, 그거 참 실례했네요. 아이코, 사실은 네 아버지 기타무라도 가난해서 못 오는 거야. 그 남자는 허영심이 워낙 강해서 정직하게 쓰지 못하거든.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지만 기타무라는 허영심이 강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정직했다.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는커녕 결점을 과시했고 위약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주위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글로도 썼던 것이다. 하지만 하고 아이코는 생각했다. 지금 자신을 위로하는 악하기도 보물담을 쓰지 않았는가. 모두가 잊고 싶어하는 일을 폭로해서 어머니를 상처 입히고 자신을 상처 입히고 기타무라 또한 상처 입혔다. 바보같이 정직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소설에 쓰는 쪽이 인간의 마음을 더 망가뜨리는 것이 아닐까. 아이코, 그 편지에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적혀 있었지? 어머니는 이미 우는 목소리였다. 어머니는 아이코가 기타무라의 재혼을 슬퍼해서 혼자 울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평정을 잃었다. 아이코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누구애랄 것 없이 말했다. 저는 문인이 딱 7색이에요. 아카기가 놀라서 아이코를 쳐다보았다. 왜? 그 문인에는 아저씨도 들어가니? 당연히 들어가죠. 그럼 내가 싫은 거냐? 그거 큰일이로구나. 이걸 어쩌지? 아카기는 태평하게 느껴지는 투로 말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아이코는 천장에 달린 전등의 갓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아저씨가 쓴 소설을 읽었어요. 아저씨의 소설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나빠진 거죠? 아저씨는 그 소설을 쓸 당시에 아버지가 미웠겠죠. 그래서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전부 아저씨 탓이라고요. 이 말을 듣자 끝내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카기는 두 팔로 머리를 쌓아놨다. 알아. 그래서 아저씨는 이제 사실 소설은 쓰지 않기로 했단다. 그 소설도 책으로 만들 생각은 없고 쓰다가 관뒀어. 정말이야. 2번 다시 쓰지 않을게. 약속하마,
아이코, 아저씨는 너와 어머니를 결코 슬프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소설은 앞으로 절대 쓰지 않겠다. 약속하마. 아카기는 약속하마, 약속하마 하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반복했다. 아카기는 감동하면 금방 눈물을 흘린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쏴, 해변에 밀려드는 작은 파도 소리. 하지만 잘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카기와 어머니가 흐느껴 우는 소리였다. 아이코는 기타무라에게서 어머니와의 이혼에 대해서 들었던 밤을 떠올리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카기가 별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하고 각오는 하고 있었다. 기타무라가 아이코의 방에 들어와서 우거지상을 지었다. 기타무라는 얼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다란 눈으로 아이코의 머리카락 부근을 쳐다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게 됐단다. 어머니는 아카기 아저씨와 재혼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아이코는 어머니와 함께 살도록 해라. 아이코는 농담이 아니라고 느꼈다. 아버지는 어쩌시게요? 기타무라는 자라목을 움츠렸다. 혼자 몸이 되겠지만 아이코의 아버지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진실이니까 이때까지와 다를 게 없을 거다. 하지만 같이 살 수 없잖아요. 말을 내놓은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기타무라는 아이코의 눈물을 보고 눈을 돌렸다. 조금 빨리 시집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냐? 기타무라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을 잘했다. 실제로 기타무라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코는 포기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기타무라를 따라 방을 나가자 어머니와 아카기가 걱정스러운 듯이 아이코의 얼굴을 살피고 아이코가 운 흔적을 확인한 순간 눈물을 뚝뚝 흘렸었다. 그리고 지금 아카기와 어머니는 또 울고 있는 것이다. 보물담을 쓴 주제에, 그리고 13살이나 된 자신에게 아저씨는 가난해서 갈 수가 없겠다라는 얼빠진 편지를 보낸 주제에, 그런 아카기보다 쌀쌀맞은 기타무라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기타무라는 사실 소설 따위는 싫어했으니까 말이다. 청렴한 시인보다 악인인 작가가 그나마 더 낫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내몰린 것이다. 이쪽으로. 세이조 여학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추방당한 것이다. 여기는 어떤 세계인가? 아이코는 방 네 귀퉁이에 뭔가 숨어 있지 않은가 하고 눈을 부릅떴었다. 정말로 그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이코는 이시나베에게 사과했지만 모닥불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시나베의 존재가 점점 불쾌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시나베는 얼굴을 반짝였다. 그 표정도 기타무라 선생님과 꼭 같군요. 선생님은 높다란 목소리로 잘 웃는 분이셨지만 때때로 눈살을 찌푸리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얼굴과 똑같네요. 저 이시나베 씨, 저는 쓸 수도 없고 또 쓸 생각도 없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째서 사람은 소설을 쓰는 걸까요? 글쎄요 하고 아이코는 생각하는 척했지만 대답은 알고 있었다. 결국은 시인은 청렴하니까 소설을 쓰려면 악인이어야만 하지. 이시나베는 아이코의 대답을 기다리다가 계속 말이 없자 참지 못하고 스스로 대답했다. 작가는 소설을 쓰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카기는 아이코와의 약속대로 사실 소설은 일절 쓰지 않았었다. 그것이 문인으로서의 아카기를
약하게 만든 걸까? 아이코는 책장을 바라보았다. 아카기는 동화나 탐정 소설에도 도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어느 작품에서도 젊을 적에 썼던 대표작 같은 혹은 보물담 같은 반짝임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다. 반면 기타무라의 저작은 어느 책이나 책 등의 글자만 보아도 현실을 침식할 것 같은 풍요로운 허구의 느낌이 풍긴다. 문득 아이코는 시간이 신경 쓰여서 난로 위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오후 4시가 넘었다. 이시나베와 이야기하는 사이에 1시간 이상이나 지났던 것이다.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남편 류헤이가 학생들을 데리고 올 시간이 돼가는데 준비는 다 마치지 못했다. 아이코는 초조해졌다. 저 죄송합니다만 오늘 밤은 손님이 오기로 돼 있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으로 실례를 하겠습니다만 다시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이시나베가 일어나면서 간청을 했다. 그러나 아이코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오지 말아주세요. 피가 됩니다. 하, 정직하시군요. 이시나베는 쓴웃음을 지으며 소파 위에 둔 코트를 집어들었다. 오후 5시가 지나자 류헤이가 학생들과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코는 앞치마를 두른 모습 그대로 현관에 나가서 손님을 맞았다. 이시나베와 이야기를 하느라고 밥 짓는 게 늦어졌지만 전골 준비는 끝났다. 제일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류헤이의 모습을 보고 아이코는 순간적으로 아카기인 줄 알았다. 비쩍 말라 키가 크고 두 눈이 모인 물고기 같은 얼굴이다. 안경도 같은 모양이거니와 쓴 모자도 같은 색깔. 몸에 감은 사라사 머플러는 아카기의 유품이었다. 왼손에 낀 황금충 반지도 아카기가 끼던 것을 본떠 만든 것이다. 실물은 히데코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에 손에 넣을 수는 없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스웨터에 점퍼를 걸친 경쾌한 복장의 청년과 학생복을 입은 청년, 유행하는 아이비룩을 차려입은 청년도 있었다. 좁은 복도가 단숨에 젊은 남자들의 땀내로 가득 찼다. 그 가운데는 처음 보는 얼굴도 한 명 있었다. 학생복을 입은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그 청년은 아이코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아이코가 미소 짓자 수줍은 듯이 시선을 내리깔았다. 저 녀석 말이지, 이 당신이 기타무라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흥분했어. 류헤이가 아이코의 귓가에 속삭였다. 놀러오는 학생들 태반은 아이코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호기심이 드러난 시선을 던진다. 그리고 류헤이는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고는 재미있어 했다. 아까 문단사에 계신 분이 왔다 가셨어요. 아이코는 류헤이가 건너는 코트와 머플러를 받아들면서 말했다. 류헤이가 돌아보았다. 날 찾아온 건가? 아니요. 저한테 회고록을 쓰지 않겠느냐고요. 뭐야? 유감이네. 류헤이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안 쓸 거예요. 왜? 류헤이는 아이코를 바라보고 서 있다. 차가운 물고기 얼굴이지만 속은 다르다. 사람 좋은 면이나 쾌활함도 아카기를 닮았다. 류헤이는 학자보다 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던 남자다. 못 쓰는 거리요. 하지만 자료로서의 가치는 높잖아. 뭐 당신만 증언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류헤이는 이시나베와 똑같은 말을 한다. 류헤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아이코의 진심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이코는 웃으면서 얼버무리고 아직 겨울 냄새가 나는
류헤이의 코트를 옷걸이에 걸었다. 침실에서는 류헤이가 집에서 입는 기모노를 횃대에서 걷어다가 갈아입고 있다. 아이코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류헤이의 옷을 잘 갰다. 딸 나오코가 공부방에서 내려와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지 식당에서는 들뜬 웃음소리가 울렸다. 아까 하던 얘기 말인데 이 사람들은 관계자가 조용히 있으면 역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억측을 하는 법이야. 류헤이가 마른 몸에 위세 좋게 허리띠를 감으며 말했다. 아이코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자신은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운명에 항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류에이는 황금충 반지를 서랍장의 소품 그릇에 조심스럽게 넣어두고 학생들이 기다리는 식당으로 향했다. 류에이와 학생들은 식사를 끝낸 뒤 서재로 옮겨가서 토론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취한 목소리와 뭔가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왔다. 아이코는 고타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저녁 식사 준비와 이시나베의 방문 때문에 피곤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고타스에서 나가기가 싫어서 몇 번 울리게 놔두었다가 겨우 전화를 받았다. 발밑이 으스스 춥다. 아이코니, 나다. 히데코였다. 어머니 히데코는 이제 69살. 아카기가 죽은 뒤 갑자기 쇠약해진 것 같다는 것이 함께 사는 카즈오의 말이었다. 확실히 목소리가 가늘어진 것 같다. 카즈오는 아카기와 히데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코보다 15살 어린 동생이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감기 기운이 조금 있지만 잘 있다. 요헤이가 할머니 기운 내세요 라고 항상 말해주고 있으니 힘을 내야지. 그나저나 아카기 아저씨가 기타무라보다 먼저 죽은 건 참 분하다. 아카기 아저씨가 6살이나 젊은데 말이야. 히데코는 기타무라가 아이코의 친아버지인데도 참으로 분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카기와 결혼한 다음 히데코는 갑자기 드센 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기타무라가 처음 좋아했던 건 히데코의 언니인 야에코였다고 한다. 야에코는 기질이 거친 게이샤로 유명했다. 기타무라가 홀딱 반한 동생 미스코도 기가 세서 여배우가 되었다. 히데코 하나만 수수하고 다소곳한 성격이라는 평이었지만 히데코도 언니나 여동생과 같은 성격인데 감추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아카기가 주재하는 문학살롱에서도 일을 도맡아 했다고 들었다. 목소리는 여리게 들렸어도 씩씩했던 것이다. 아이코는 쓴웃음을 지었다. 야에코나 미스코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것이 얄궂게도 아카기가 쓴 보물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전화한 건 다름이 아니라 이 다음 달이 아저씨 3주기인 거 알고 있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음 달이라는 말에 아이코는 반사적으로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네, 시간도 참 빠르네요. 나이를 먹으면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 시간이 쏜살 같다는 게 노인을 위한 말인가 봐. 히데코는 한숨을 토하고 말을 끊었다. 생각하는 게 있는 모양이다. 기타무라도 저 세상에 갔고 다들 귀적에 들어가네. 다음은 내 차례인가? 아유, 말이 씨가 된다고 어머니 불길한 소리 마세요. 아이코는 이렇게 말하며 살짝 웃어넘겼다. 그러나 자신도 내년이면 50살이다. 신구우에서 아이코를 사이에 두고 울던 어머니와 아카기는 당시 3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울었던 것은 과장된 행동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아이코는
어렸던 자신의 냉혹함을 생각했다. 그래서 삼주기에 사치코 씨를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참이야. 그쪽도 불행이 있었고 해서 어쩔까 싶어서 말이야. 너 사치코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줄 수 있겠니? 불러보았자 오지 않을 테지만 연락하지 않는다면 신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사치코에게 거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아이코는 그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기타무라는 애비가 4월에 결혼을 하게 될 것 같구나. 상대는 문예인사에 근무하는 요시노 다미의 양이다. 라고 썼던 상대와는 1년 만에 이혼했다. 빠른 이혼의 그늘에 있었던 것은 바로 사치코의 존재였다. 사치코는 교토에 있는 노포 요정의 딸인데 세 자매 중 첫째. 재색을 겸비한 세 자매는 관서지방에서도 유명한 존재였는데 특히 사치코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평판이 높았다. 기타무라와 사귀기 전에 대릴 사위로 들어온 사치코의 남편이 사기를 당해서 요정은 남의 손에 넘어가고 세 자매는 해수욕장의 탈의실 건물에 살 정도로 쇠락했다. 그러나 그러고서도 관서 사교계에서는 유명한 존재였다. 도저히 히데코가 비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기타무라는 히데코처럼 소극적이고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여자보다 교만하고 화사한 여자를 좋아했다. 아니, 그런 여성이 따르는 자신을 좋아했던 것이다. 이사를 다니기 좋아하는 기타무라는 스스로 새로운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무언가에 매료돼서 혼을 빼앗기면 그 자리에 몸을 담갔다. 사치코와 새로운 가정을 꾸민 기타무라는 사치코의 자매나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집에 빈번히 드나드는 것을 좋아했다. 사치코 자매가 풍기는 관서 상류 계급의 공기에 젖어드는 것을 즐기고 거기서 창작의 씨앗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아이코는 아버지의 재혼 상대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전에 없이 아버지가 멀게 느껴졌다. 자신도 관서 사교계의 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오사카에 저택을 샀을 때 사치코 같은 인물이 집에 많이 드나들었다. 세이조 여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같은 계층에 속했다. 많은 고용의를 두고 귀족처럼 사는 사람들. 그러나 히데코는 달랐다. 지방의 수제인 아카기 또한 달랐다. 두 집안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겠다는 생각에 아이코는 수화기를 들었다. 기타무라입니다. 부드러운 교토 억양으로 사치코가 전화를 받았다. 직접 전화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던 터라 아이코는 의외라고 생각했다. 저 아이코입니다. 오랜만에 전화드려요. 아이코구나. 반갑다. 잘 지내니? 사치코는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게 말했다. 덕분에요. 작은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기운 좀 찾으셨어요?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아이코와 사치코의 나이는 1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안 그래도 쓸쓸해 죽겠다. 이 아타미의 집도 텅 비어서 몹시 힘들구나. 하지만 그런 소리 해보았자 별 수 있니? 기타무라 씨는 죽어버렸으니까 말이야. 사치코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슬픔이 전해지는 말투였다. 그러나 그 뒤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떠들썩하네요. 좀 그렇지? 지금 딸이 초코랑 아이들을 데리고 왔거든. 초코란 사치코와 첫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 유미코의 장녀 이름이다. 기타무라가 이름을 지었다. 사치코는 62살이 되어 손녀를 본 지금도 양갓집 아가씨 같았다. 저 아카기 아저씨의 삼주기건 말인데요. 작은 어머니는 어쩌시겠어요? 3월인데 아직 추우니까 폐가 아니냐고
아카기 쪽 어머니가 말씀하시네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래. 내가 안 가면 실례가 될 테지만 아직 마음이 축 가라앉질 않아서 슬픈 게 낫지를 않는구나. 아이코라면 알겠지.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런 소리만 내내 하고 있어 보았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 진심으로는 말이야. 그건 역시 쓸쓸하구나. 언제 끝날지 모르게 늘어질 것 같았다. 확실히 대답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답이 신통치 않을 때는 거절하고 싶은 거다. 그러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아카기 쪽 어머니께는 잘 말해 둘 테니 걱정 마세요. 미안하구나. 사치코는 살짝 전화를 끊었다. 기타무라는 이런 사치코를 좋다고 생각해서 결혼한 것이다. 아이코는 사치코와 만난 것으로 또 한 명의 가족을 잘라낸 기타무라의 결단을 떠올렸다. 아이코의 결혼 상대는 아카기가 골랐다. 자기 여동생의 아들 류헤이였다. 류헤이와는 세이조 여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다. 마르고 얼굴이 갸름한 류헤이를 아이코는 작은 아카기라고 불러서 기타무라를 웃긴 적이 있었다. 그 작은 아카기와 결혼하는 게 어떠냐 하고 아카기가 말했을 때 아이코는 망설였다.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싫어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었다.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22살이 된 아이코는 아카기의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타무라는 사치코와 결혼했고 아카기와 히데코는 카즈오의 탄생으로 신뢰를 굳혔다. 아카기의 집은 카즈오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군가에게 시집을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밖에 다른 살 길이 없었다. 지금 장녀인 쿄코는 통역가의 길을 꿈꾸며 외국어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직업을 갖는 것은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결국 아이코는 류헤이와 결혼하기로 했다. 아카기는 아이코의 결정에 매우 기뻐했다. 아이고, 류헤이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아저씨는 아이코에게만은 미안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 그래서 더 행복했으면 하는 거야. 류헤이와 결혼하면 기타무라가와 아카기가의 유대는 한층 더 강해질 거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쭉 아이코를 지켜볼 수 있어. 아저씨는 그게 참 기쁘다. 문득 올려다보니 키가 큰 아카기의 눈에는 눈물이 또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눈물이었다. 결혼 소식을 알리자 기타무라에게서 기타무라가에서 출가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니 교토로 오거라 하는 편지가 왔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버지 옆에는 사치코가 있었다. 잘 왔다, 아이코. 나를 꼭 어머니라고 부를 필요는 없지만 입장은 그러니까. 사치코는 두 손으로 아이코의 손을 감쌌다. 몹시 뜨거웠다. 기타무라는 어디 갈 때나 사치코를 동반했기 때문에 아이코는 물론 사치코와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사치코는 아름답고 단아한 외모를 지녔지만 자존심이 세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기타무라가 딱 좋아할 만했다. 아이코는 기타무라가에 2달간 머무르게 되었다. 그 사이에 사치코가 혼수를 골랐다. 어떤 연줄이 있는 건지 사치코가 가면 포목점이고 도구상이고 어디든 간에 좋은 물건을 싸게 주었다. 기타무라는 사치코가 아이코를 돌봐주는 것을 기뻐했다고 기억한다. 자신이나 딸이나 모두 사치코 안에 두고 싶었던 거다. 결혼을 일주일 앞둔 밤, 아이코는 사치코의 방에 불려갔다. 기타무라는 모임에 나가고 없었다. 사치코는 아이코에게 옅은 붉은 빛을 띠는 보라색 바탕에 부채 무늬가 있는 훌륭한 기모노를 보여주었다.
사치코가 결혼할 때 지은 둘도 없이 소중한 기모노라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집안이 몰락해서 별 수 없이 고가의 보석과 기모노를 정리할 때도 결코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사치코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아이코, 이거 가지고 가렴. 사치코가 기모노를 포장지째 아이코 쪽으로 밀었다. 하지만 이건 작은 어머니의 소중한 기모노잖아요. 괜찮아. 아이코는 기타무라 씨의 단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나 아이코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싫으면 싫다고 해.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테니까 웃지는 말고. 그게 뭔데요? 나 기타무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 다 늙어서 무슨 소리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이코는 머리가 좋으니까 알아줄 거라고 믿어. 나 아이코가 시집 가기 전에 입적시켜달라고 기타무라 씨한테 부탁하려고 해. 그래서 그러는데 아이코를 폐적해도 될까? 부드러운 어조였지만 마지막은 단호했다. 아이코가 기타무라가에서 이토가로 시집을 가면 기타무라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진다. 어떻게 할 셈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폐적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럼 기타무라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타무라 씨의 막내 동생인 준조 씨를 일단 들였다가 금방 내보내려고. 말끝이 애매했지만 아이코를 폐적시키고 기타무라의 막내 동생인 준조를 적에 들이겠다는 얘기였다. 기타무라와 사치코가 함께 생각한 결과일 것이다. 혹은 사치코 혼자서. 상관없어요. 저는 어느 쪽이든. 저쪽 세계로 내몰렸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치코는 뭔가를 느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머리를 깊이 숙였다. 미안하다 아이코. 그럼 부탁해. 기타무라는 아이코가 류헤이와 결혼하기 사흘 전에 사치코를 입적시켰다. 어차피 아이코는 류헤이와 새 호적을 만들 텐데 어째서 사치코가 기타무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라고까지 하면서 폐적을 원한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이코는 류헤이와 결혼함으로써 기타무라 가에서도 아카기 가에서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타무라가 죽기 2년 전에 문예지에 쓴 수필을 읽은 아이코는 말을 잃었다. 기타무라는 사치코가 임신했을 때 낳고 싶다고 애원하는 사치코에게 중절을 명했다고 한다. 그 이유랍시고 된 것이 먼저 태어난 아이코가 가여우니까 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단다. 진짜 이유는 사치코가 살림에 찌들어 집이 가정의 분위기를 띠면 창작에 지장이 생긴다는 대단히 이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사치코가 이 일을 오래도록 슬퍼하고 있었음을 알고 반성해서 뭐든 원하는 대로 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기타무라는 적고 있었다. 늙은 아버지의 적나라한 고백이었다. 아이코의 폐적과 전쟁 뒤 사치코가 데려온 의붓자식과 양자 결혼을 한 것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아이코는 이제 기타무라의 저작권을 계승받을 수 없다. 사치코의 의도라기보다 기타무라의 더 큰 의지가 있었다. 기타무라는 아이코를 잘라내고 사치코의 가족을 자기 대를 이을 자식으로 삼음으로써 깊은 상처를 입힌 사치코에게 사죄한 것이다. 또다시 작가의 정직. 악인이 아니면 소설가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도 그 악인을 좇으며 함께 살아가는 여자도 있다. 그 여자의 각오도 어설픈 것이 아니다. 아이코는 자신의 두 손을 감싼 사치코의 손에서 느꼈던 열을 떠올렸다. 며칠 뒤 아침, 아이코는 출근 전에 류헤이와 가벼운 말다툼을 했다. 류헤이가 그날 밤도
학생들을 또 데리고 오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데려왔는데 또 데리고 온다고요? 조금은 제 입장도 좀 돼 보세요. 게다가 나오고 시험도 있는데 불쌍하잖아요. 학생들이 돌아간 다음 취한 류혜인은 크게 코를 골며 자버리니까 괜찮지만 아이코는 접시나 컵을 씻으면서 뒷정리를 해야 해서 바쁘다. 미안해. 하지만 이번까지만 좀 부탁할게. 이제 곧 졸업하는 녀석들인데 이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그래. 류혜이가 면목 없다는 듯이 말했다. 몇 명이나 오는데요? 아이코가 사라사 머플러를 건네면서 물었다. 아카기가 애용하던 머플러에는 아카기가 피우던 담배 냄새가 찌들어 있다. 그립다고 느끼는 한편으로 자신은 끝내 기타무라와 아카기가 짠 운명에 집어삼켜진 채로 끝나는구나 하는 수치스러운 마음도 솟아났다. 아이가 셋이나 태어났고 류혜인은 온화하며 생활은 탈없이 평화롭다. 하지만 내몰린 자신의 본질은 어쩌면 기타무라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이런 때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다. 어머니 히데코가 온화한 새아버지 아카기와 결혼해서 본성을 드러낸 것처럼 자신도 류에이가 아닌 상대를 선택했더라면 기타무라를 꼭 닮은 본성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류에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생각에 잠겨있던 아이코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류에이가 아카기와 꼭 닮은 얼굴로 반복해서 말했다. 여보, 듣고 있어? 5명 올 거라고. 요전처럼 전골이면 돼. 뭐 고기는 안 넣어도 괜찮고. 두부면 충분하니까. 두부를 많이 사다 나르는 것도 무거워서 큰일이라고요. 물속에서 두부를 썰며 느끼는 손시림을 떠올리고 아이코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오늘 아침은 유독 춥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 앞에서 다투는 부모를 힐끗 보며 나오코가 집을 나섰다. 빨간색 머플러가 눈에 남았다. 주먹밥을 만들 때는 손바닥을 데인단 말이에요. 아이코는 또 잔소리를 했다. 어째서 어머니처럼 편하게 굴지 못하는 걸까? 가끔씩 야라이초에 있는 아카기가에 가면 꼭 손님이 와 있고 히데코는 손님들과 섞여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 얼굴에 나타난 안녕은 기타무라와 함께 살았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여보, 부탁이야. 학생들한테 벌써 약속을 해버렸다고. 알았어요. 적당히 준비할 줄 아세요. 아이코는 류헤이를 그만 난처하게 하기로 했다. 아이고, 이거 각골난망입니다. 류헤이는 아카기의 말버릇을 흉내내서 말한 뒤 현관을 나갔다. 누구 흉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카기도 기타무라도 이런 말투로 장난스레 짓거리던 것이 생각나 아이코는 웃었다. 현관 앞과 마당을 청소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니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다. 이토 아이코 귀하라고 적혀 있다. 보낸 사람은 이시나베 가나메다. 이번에는 편지로 원고를 의뢰할 셈인가? 하고 아이코는 청소를 마친 뒤 거실 고타스에서 몸을 녹이면서 봉투를 열었다. 이토 아이코님께 지난번에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갑자기 찾아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억지스러운 부탁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부탁드린 건에 대해서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끈질김을 질색하실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저도 편집을 생업으로 하면서 점점 낯가죽이 두꺼워졌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명한 작가의 자녀분이 모두 다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쪽의 예를 더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이코 씨가 쓴 글을 읽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겨울날
힘들게 신구시까지 가서 아이코 씨와 만났을 때에 강렬한 추억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당시에 와카야마 지국에 있었습니다. 데스크에서 아카기 일가가 신구의 귀성에 와 있으니까 부인이나 딸에게서 뭔가 기삿거리를 듣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 갔던 것이었어요. 아카기 선생님 댁을 향해 걷다 보니까 아이코 씨가 모닥불 앞에서 근심에 잠겨 있는 게 보였어요. 아이코 씨의 얼굴은 기타무라 선생님과 같이 찍은 사진을 신문이나 문예지에서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었지요. 말을 걸 수 있어서 저는 내심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공명심만이 아니라 아이코 씨라는 인간에게 흥미를 가졌던 거지요. 그것을 기자의 직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생긴 화상조차도 제게 있어서는 아이코 씨라는 인물을 표현하는 멋진 재료였던 겁니다. 그때 제가 아이코 씨에게 드린 보물담을 읽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떠셨습니까? 3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제가 아이코 씨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든지 적나라하게 쓰는 작가의 딸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아이코 씨가 써주셨으면 하는 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아이코 씨는 아카기가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아카기 선생님의 조카분과 결혼을 해서 기타무라가와는 연이 끊어졌지요. 아이코 씨의 속마음을 부디 써주십시오. 아니, 들을 수만 있어도 좋습니다.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생명을 잃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앞으로 10년 정도밖에 못 있을 테고 제가 34년 동안이나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기타무라 아이코의 가슴속이니까요. 제가 신문사에서 출판사로 옮긴 것도 오로지 소설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신구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코 씨는 부도의 숲을 혹시 아시는지요? 아카기 선생님이시라면 필시 부인과 아이코 씨를 동반해서 구경을 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mid없는 늪 위에 뜬 두터운 톳한 부유채, 한난 양성의 식물이 함께 자라는 숲이 있는 찾아보기 힘든 부도, 세찬 바람이 불면 섬이 움직이고 수량에 따라 높이도 바뀐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도의 숲과 아이코 씨가 닮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씀드리면 신뢰가 될까요? 아이코 씨는 틀림없이 기타무라 선생님과 아카기 선생님의 기묘한 부분이 모여 만들어져 세간이라는 mid없는 늪에 뜬 섬입니다. 그러니 부디 읽게 해주세요. 마음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시나베 가남의 올림. 아이코는 그 편지를 2번 더 읽고 도로 봉투 안에 넣었다. 편지를 서고에 보관해 두는 습관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시나베의 편지는 찢어서 버릴까 하고 거칠게 생각했다. 자신의 기분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써달라고 하다니 이시나베가 증오스럽기까지 하다. 그 분노의 원천은 자신이 부도의 숲에 비유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시나베가 미뤄 짐작한 대로 아카기를 따라서 몇 번인가 부도의 숲에 간 적이 있었다. 좁은 다리를 건너서 섬에 올라 땅을 밟으면 발이 푹푹 꺼지는 것이 무서웠다. 아이코에게 있어서 부도라는 것은 불안정한 것의 대명사이기도 한 것이다. 이시나베는 내가 불안정하다고 말하는 걸까? 아이코는 분노에 사로잡혀 차라리 마음껏 써서 보내버릴까? 라고도 생각했다. 누구를 상처 입히든 개의치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잊으려고 노력해온 모든 것을 써버린다면 얼마나 상쾌할까? 순간 이런 세찬 감정이 바로 부도의 숲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며 아이코는
기묘한 섬을 떠올렸다. 한난 양성의 식물. 섬은 센 바람이 불면 움직이고 수량에 따라서 높이도 달라진다. 기타무라한테도 아카기한테도 부도의 숲은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렇다면 이시나베의 지적도 틀린 것은 아니다. 추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이코의 이마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났다. 어머니, 뭐 하세요? 눈앞에 나오코가 서 있는 것을 깨닫고 아이코는 화들짝 놀랐다.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뇨?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배고픈데 뭐 좀 없어요? 나오코의 눈에 비난이 드러났다. 점심 준비도 하지 않고 고타스에 들어가 있는 어머니가 게을러 보였을 것이다. 나오코는 불쾌한 듯이 고타스 위에 내던져진 편지로 시선을 향했다. 그 앳된 표정, 아직 아이인 것이다. 순간 기타무라와 헤어져 아카기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의 나이가 지금의 나오코와 같다는 것을 불현듯 깨달았다. 아이코는 주위 어른들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를 겨우 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